네, 안녕하세요. 예, 가족관계 심리학에 기초한 슬기로운 가족생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가족생활이라는 강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혹시 흥미가 생기시나요? 예, 슬기로운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드라마 있었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죠? 슬기로운 학교생활, 혹은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것의 수식어로 슬기로운이 많이 붙는데,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가족생활도 대부분 보면 슬기로운이 붙는 그 수식어가 붙는 경우에 집단, 어떤 역할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슬기로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관계 심리학에 기초한 슬기로운 가족 생활도 하나의 집단, 하나의 조직과 같은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강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슬기로운 가족생활 강의에 흥미가 좀 생기나요? 아니면 슬기로운 가족생활 강의 주제를 들으니까 너무 뻔한 내용일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드시나요? 자, 슬기로운 가족생활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 강좌는 4파트로, 4교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와 그 진실들, 일명 불편한 진실들이라고 하죠. 가족하면 우리가 다 잘할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1교시에는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그 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2교시에서는 가족에 있어서 주도적인 혹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부부관계의 그 부부관계의 모든 것, 혹은 부부의 심리적 과제와 그 조건들, 그리고 부부관계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2교시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자료 화면에는요, 독이 되는 가족, 약이 되는 가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모 자녀 관계를 토대로 한 독이 되는 부모, 약이 되는 부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독이 되는 부모인지 약이 되는 부모인지, 또 약이 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4교시에는요, 건강한 가족을 위한 선택, 건강한 가족을 향하여. 보통 가족하면은 행복한 가족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 행복한 가족보다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4교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가족 생활, 이 4강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이 가시나요? 예, 자, 이렇게 슬기로운 가족 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인데요. 보통 보게 되면은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것은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진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불편한 진실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것도 너무 뻔하지만은 모두가 다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몇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만 할까요? 왜냐하면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나 관점이나 혹은 가족에 대한 신념들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별로 아는 건 없지만 가족입니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 가족인데 참 모르겠단 말이지. 참 너무 공감되는 말 아니에요? 특히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게 속을 알 수가 없다라는, 제가 부부 상담을 하거나 가족 상담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에 대해서 참 알 수 없다. 참 모르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또 자녀들도 청소년기가 지나면 사춘기가 지나게 되게 되면은 특히 여러 가지 부정적 행동을 하는 자녀가, 그런 경우에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답답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 가족인데 참 알 수가 없어요. 겉을 알지 속을 알 수가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에 분명 가족인데 참 모르겠단 말이지. 그런데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족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대부분 보게 되면 가족 하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가족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하면은 뭐 이렇게 헌신, 뭐 좋은 얘기들. 가족 앞에서는 나쁜 가족이라는 나쁜 용어가 수식어로 붙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의미, 좋은 이미지, 그 좋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좋기만 할까요? 가족이 사실? 네, 여러분들은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전 진짜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에 관한 수식어에 보면은 가족하면은 아마 제가 앞에 질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단어들이 떠오르셨는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단어가 떠오르셨는지, 대부분의 경우 왼쪽에 있는 단어가 떠오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으로 인하여 오른쪽에 제시된 단어들, 불신, 불행, 미움, 불편, 이러한 오른쪽에 제시된 이렇게 수식어들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수식어가 떠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환상과 그리고 이렇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무의식적인 환상,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족하면은 행복한 가족, 그리고 가정 안에는 사랑과 헌신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가족을 우리는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하죠. 근데 실상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온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행복한 적도 있고 편안한 적도 있었지만은 불편한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 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행을 느낀 적도, 난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느낀 적도 있고, 아프고 두려워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가족에 대한 수식어를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가
갖느냐가 가족에 대한 어떤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냐 하면은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헌신적이고 편안하고 그 기쁨이 있고 돌봄, 즐거움, 배려 이거 이상적인 가족 상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을 미워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불신하거나 가족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서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 뭔가가 내가 정상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감정들을 감추려고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숨기려고 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과정은 행복한 가정 이렇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이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 가족은 가족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측면들에 대한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실은 집단이고 발달되어 가기 때문에 첫 번째 가족에 대한 불편한 진실, 가족에 관한 수식어에 대해서 자유로울 필요도 있다.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발달되어 나가고 끊임없이 사회와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가 없어도 사회의 문제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이 불편하면 사회에 나가서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교차하는 같이 병행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은 이상적인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언제나 이상적인 가족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때요? 제 말씀에 공감이 되나요? 예, 혹여 이렇게 불행하거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불신을 가족에 대해서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적절한 이상적인 가족과 그리고 적절한 비이상적인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상적인 측면을 경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상적인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장한다라는 것이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가족의 의미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상적 가족, 비이상적 가족, 혹은 정상적 가족, 비정상적 가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규범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가족의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는 규범적 측면의 가족으로서 정상가족이란 이러해야 된다. 아까 정상가족이란 행복해야만 한다. 가능할까요? 사실 늘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인 측면 때문에 규범이 규범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정상가족이다라는 측면을 가질 생각이 그런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정상가족이나 부부는 일심동체다. 부부는 일심동체일까요? 이건 2교시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사실 헌신해야 되죠. 근데 헌신의 에너지의 정도가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해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그 규범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저해,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발달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형제간 싸워서는 안 된다. 형제간 싸워서는 안 된다. 형제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러한 그 규범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자, 그리고 구조적 측면의 가족은 사회와 다르다. 라는 이런 측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근데 가족 관계는 사회 관계와 다르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피로,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회의 관계와 좀 다르죠. 그런데 같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 부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남한테는 잘하면서, 예를 들면 찔리다만 김마담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 가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찔레다방 김마담은 사회관계고 집에서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부부관계에서도 사회관계처럼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찔레다방 김마담 대하듯이 와이프를 대하게 되면은 사실은 노 프로블ем이죠.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는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가족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서 나와 있는 그런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실제 가족 생활을 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보다 더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입니다. 웰스라는 학자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참 좋은 글이죠. 그죠? 너무 좋은 글이죠. 이제 공감이 되세요? 모두가 이 좋은 이야기를 정말 공감을 하고 맞다고 이렇게 맞다고 수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우리가 보면은 가족이 안식처의 기능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함, 휴식의 기능, 사회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든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가정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식처의 기능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이 이 안식처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이거 어떻게 본다라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안식처는 어디냐? 요즘 이제 캠핑, 이렇게 여가, 오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업들이 발달이 되는데, 나는 오히려 펜션에 가서 아니면 호텔에 가서 있는 것이, 나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 가족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족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이런 것들이 공감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 트는 곳이요 라고 했는데 사실 집에 들어가면은 싸움이 시작되는, 갈등이 시작되는 곳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사람은 더 커지고 작은 사람은 더 작아지는 곳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 이야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오해와 이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에 42.7%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혹시 받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예. 그래서 가족의 그 통계성 자료에 의하면은 가족 갈등 유형이 세대 간 갈등이 가장 많고요. 세대 간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의미해요. 세대 간의,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여기 포함되고요.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37.5%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형제자매 갈등이에요. 예, 요거 이제 그 3교시에 요 부분에 대해서 형제자매 갈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이제 부모 역할과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부부간 갈등. 요 갈등이라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정이 과연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측면들에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대처 방법이 어떠하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그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46.2%가 되는데 가장 많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냥 참는다가 34.8%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뭐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2.8%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자료화면과 같이 이런 방법으로 갈등에 대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족 간의 이런 갈등을 겪을 때, 부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혹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을 겪을 때 가족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39.4%가 소통 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족 간에 그걸로 인해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되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 과연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원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안식처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우리 가족 갈등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면, 가족 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면 가족은 안식처가 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예. 단 가족의 갈등을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안식처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제가 있죠. 언제나 안식처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내에도 보통 세대 갈등이 가장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 Y, Z 세대 갈등이 있다. 특히 이게 이제 요즘 가족 구성원의 세대 갈등, 청소년기,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데요. 또 물론 부부간에 세대와 관련된 이제 그 세대 차이가 있을 경우에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 또 그리고 학폭, 가족 갈등, 입시 실패로 시작된 은둔, 관심, 격려가 절제, 청년 고립되다. 이렇게 청년이 돼서 고립되는
경우에 가족 갈등으로 인하여 고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에게도 이렇게 가족 갈등이 있는 고립된 사람에게 가족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안식처로 기능한다라고 하면은 고립감이 가족 갈등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갈등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가족이 과연 안식처의 기능을 언제나 하고 있는가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속담은 부모는 자식을 공평하게 언제나 공평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형제 자매 갈등이 1위였잖아요. 세대 갈등 다음에 세대 갈등이 1위고 가족 갈등 중에서 2위가 형제자매 갈등이었는데 그 2위가 형제자매 갈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형제자매 갈등은 사실은 그 부모 역할에 대한 부모에 대한 경쟁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아들러의 성격심리학에서는 형제관계는 경쟁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계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안 아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모든 자녀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성별과 관계없이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사랑을 했다라고 하면은 형제자매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심리학으로 읽는 가족의 속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요 이제 동침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최홍림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그분이 형과의 갈등, 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겪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그게 형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고. 부모가 공평한 사랑을 줬으면 형이 동생을 그렇게 동생에게 폭력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형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형을 평생 죽이고 싶은 형을 만났다. 죽이고 싶은 형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형제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진실이긴 하지만 실상은 불편한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1교시에 우리가 가족에 대한 그 소소한 이야기들, 가족에 대한 불편한 진실, 가족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에 대한 그 어떤 진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슬기로운 가족생활, 가족의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떠한 이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가족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아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오히려 가족 문제를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애지입하는 이러한 성향을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다라는 측면들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도 사회 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보상도 있고 그리고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고 이런 측면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1교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교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1교시를 마치고요. 2교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